2025년 8월 24일. 여러분, 달력의 이 날짜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어쩌면 먼 훗날 대한민국 경제 교과서에 가장 뼈아픈 실수의 날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땅땅땅. 법안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 소리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드디어 해냈다. 노동자의 봄이 왔다고 외쳤죠. 바로 그토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딱 3개월 뒤 똑같은 거리, 똑같은 사람들. 하지만 풍경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환호성은 비명으로 바뀌었고 축제의 깃발은 해고를 철회하라는 절규의 피켓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짧은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법은 통과됐고 그들이 원하던 세상이 왔는데 왜 공장 문은 닫히고 일자리는 증발해버린 걸까요? 오늘 트렌드머니는 복잡한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돈과 생존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착한 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남편의 월급 봉투를 찢어버리고 내 아들의 취업문을 걸어 잠그는 법이었다면, 이 끔찍한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가올 경제 한파에서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없습니다. 노란봉투라는 따뜻한 포장지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청구서의 정체, 지금부터 그 껍질을 하나씩 벗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이 왜 태어났는지 그 뿌리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2014년 쌍용차 파업 사태. 법원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을 때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니까요. 그때 한 아이 엄마가 해고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자며 47,000원을 노란 봉투에 넣어 보냈습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그때 가슴이 뭉클했으니까요. 하지만 선의로 시작했다고 해서 결과까지 항상 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트로이의 목마와 같았습니다. 우리 5060 세대에게 노란 봉투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월급날 가져오시던 그 누런 봉투, 그 안에 담긴 가장의 무게, 그 향수를 자극하니 온 국민이 그래, 너무 가혹하다, 법을 좀 고치자 라고 공감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는 동화책이 아닙니다. 선의로 시작했다고 해서 결과까지 선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라는 용광로를 거치면서 이 아름다운 마음은 아주 기괴한 괴물 법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말이 어렵죠?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장님의 범위를 무한대로 넓혀라. 둘째, 파업으로 손해를 끼쳐도 책임을 묻지 마라.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제가 아주 쉬운, 여러분이 당장 겪을 수 있는 생활 속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들으시면 아마 어머, 큰일 났네 소리가 절로 나오실 겁니다. 이 법의 첫 번째 독소, 바로 진짜 사장님 찾기 게임입니다. 자,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20년 된 낡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기분 좋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동네에서 평판 좋은 트렌드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을 했습니다. 5천만 원 주고 도장 쾅 찍었죠. 공사가 한창인데 어느 날 타일을 붙이러 온 기술자 김 씨가 갑자기 집주인인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대뜸 거실에 들어눕습니다. 여보세요, 집주인 양반. 나 일당 좀 올려줘요. 여러분은 황당하죠. 아니 아저씨, 저는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랑 계약했지. 아저씨랑은 계약 안 했는데요. 사장님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김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 타일 색깔 누가 골랐어? 당신이 골랐지? 이 집 누구 거야? 당신 거지? 그럼 당신이 내 업무를 지시한 실질적인 사장이잖아. 당신이 책임져.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약은 나와 상대방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여러분은 얼굴도 모르는 타일 기술자, 샤시 기술자, 전기 기술자의 월급까지 책임져야 하는 가짜 사장님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기업으로 가져가 볼까요? 현대차,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수천 개의 하청업체와 일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하청업체 직원들이 자기네 사장님은 제쳐두고 전부 본사로 몰려옵니다. 원청 회장님 나와라. 우리 월급 올려라. 왜냐고요? 대기업이 납품기일 정해주고 품질 기준 정해줬으니까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럼 대기업 회장님은 1년 365일 내내 수만 명의 하청 노조원들이랑 월급 협상만 하러 다녀야 합니다. 신제품 개발, 해외 수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회사 문 닫으라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더 이상 사업 못하겠다고 짐을 싸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독소 조항은 더 심각합니다. 바로 손해배상 청구의 사실상 금지입니다. 일명 무적의 방패라고 불리죠. 이번엔 말썽꾸러기 아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친구 10명을 데리고 와서 홧김에 야구방망이로 집안에 300만 원짜리 TV와 냉장고를 다 때려 부셨다고 칩시다. 속이 터지죠. 당연히 배상하라고 해야죠. 그런데 경찰이 오더니 이럽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이건 가정 내 쟁의 행위니까 아드님한테 변상하라고 하지 마세요. 아드님 인생 망가지잖아요. 그리고 한술 더 뜹니다. 게다가 친구 10명이 같이 깼죠. 그럼 누가 TV를 깼는지, 누가 냉장고 문짝을 찌그러뜨렸는지 어머니가 CCTV 돌려서 일일이 증명하세요. 연대 책임은 없습니다. 증명 못하면 배상 못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민법의 대원칙은 공동 불법 행위는 공동으로 책임진다입니다. 노조원 수천 명이 복면 쓰고 와서 공장을 점거하고 라인에 멈춰서 100억 손해를 입혔다면 노조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이걸 뒤집습니다. 회사가 파업 참가자 수백 수천 명 각각에게 너는 나사 하나 풀었으니 100원, 너는 문을 잠갔으니 1000원, 이런 식으로 손해를 일일이 입증하라는 겁니다. 사실상 기업아 손해배상 청구하지 말고 그냥 100억 손해 떠안고 망해라 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자, 사장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직원들이 내 가게 유리창을 깨도 돈을 못 받습니다. 내 공장을 멈춰 세워도 책임을 못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한국에 공장 짓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에라이 더러워서 이민 간다 하고 짐 싸시겠습니까? 여기서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이 법을 쌍수 들어 환영하던 분들이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게 될 부메랑 효과입니다. 2026년 1월 1일 세종시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원래 120명의 직원들이 용접하고 박스를 나르던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 직원들의 손에 들린 건 따뜻한 떡국이 아니라 차가운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왜일까요? 사장님이 악덕 업주라서 아닙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사장님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사람을 계속 쓰면 원청한테 직접 교섭하자고 달려들 거고 파업해서 라인 멈추면 배상도 못 받고 이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나? 답은 명확했습니다. 사람을 지우자. 지금 그 공장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60대의 최첨단 로봇팔이 윙윙 소리를 내며 24시간 불꽃을 튀기고 있습니다. 로봇은 파업을 안 합니다. 로봇은 진짜 사장 나오라고 머리띠를 두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로봇은 노란봉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만든 법이 역설적으로 기업들에게 제발 사람 쓰지 말고 기계 쓰세요 라고 등 떠미는 꼴이 된 겁니다. 실제로 법 통과 논의가 시작된 이후 제조업의 자동화 설비 투자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들어가야 할 신규 채용 공고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일자리 자체가 증발해버린 사회, 그게 바로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진짜 디스토피아입니다. 두 번째로 숨겨진 진실은 이 법이 실제로는 거대 노조만을 위한 난공불락의 성벽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법의 혜택을 받는 건 힘없는 비정규직이나 영세업체 노동자가 아닙니다. 이미 강력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의 귀족 노조들이 이 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이제 손해배상 걱정 없이 더 강도 높은 파업으로 기업을 압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압박의 결과로 기업 경영이 휘청거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업체와 일반 서민 노동자들에게 전가됩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50대 박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박 사장님은 지난 20년간 자식 같은 직원들과 공장을 일궈 오셨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공장 폐업 상담이었습니다. 대기업 하청 구조에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 감당할 재간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대기업 노조의 임금이 5% 인상될 때 하청업체들은 납품 단가를 3% 깎아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법이 결국 노동자의 적이 된 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일하기 너무 힘든 나라, 투자가 무서운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당장 글로벌 기업들은 본사에서 대놓고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 규제가 너무 예측 불가능해서 더 이상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고 말이죠.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서 어디로 갈까요? 미국이나 일본, 혹은 인건비가 더 싼 동남아로 가겠죠. 대기업 공장이 해외로 하나 나갈 때마다 그 밑에 딸린 수천 개의 하청업체들은 말 그대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공장 앞에서 장사하던 식당 아주머니, 근처 원룸 주인들, 그리고 그곳에 납품하던 수많은 중소기업 직원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진짜 오싹한 도미노의 실체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경직된 노동시장이 있습니다. 한번 사람을 뽑으면 법적 보호막 뒤에 숨어버리니 기업들은 도전적인 투자를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화려한 노동권 신장이라는 구호 뒤에 숨겨진 진짜 숫자를 보십시오.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025년 8월 법이 통과될 때만 해도 국회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역사적 진전이라며 환호했죠. 그런데 딱 3개월 뒤 같은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박수가 아니라 법을 폐기하라는 구호였습니다. 2026년 1월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농성까지 돌입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왜 찬성했던 사람들이 반대로 돌아섰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시행령이라는 숨겨진 덫입니다. 법은 큰 원칙이고 시행령은 실제로 법이 돌아가는 세부 규칙인데 이 규칙이 노조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겁니다. 가장 큰 쟁점은 교섭창구 단일화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 회사에 노조가 여러 개 있으면 사장님과 대화할 대표 노조 하나를 다수결로 뽑으라는 규칙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노조가 10개면 10번이나 회의를 해야 하니 비효율적이라는 논리죠. 하지만 하청 노조 입장에서는 이게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조합원이 수만 명입니다. 반면 청소나 경비를 하는 하청 노조는 고작 1000명 남짓이죠. 다수결로 대표를 뽑으면 누가 될까요? 당연히 정규직 노조가 됩니다. 그런데 정규직 노조의 관심사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입니다. 하청 노조의 절박한 문제인 안전대책이나 직접 고용 전환은 뒷전이죠. 결국 하청 노조는 법적으로 원청 사장과 대화할 권리를 얻었지만 정작 회의실 문 앞에서는 정규직 노조 대표가 다 말할 거니까 너희는 저기 가서 기다려라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문은 열어줬는데 입을 막아버렸다고 느끼는 거죠. 15년을 싸워서 만든 법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판이니 분노할 수밖에요. 정부는 기존 법에 명시된 원칙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권한을 남용해서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은 만들어졌는데 쓰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가 불만인 기괴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혼란의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더 무서운 건 이 혼란을 지켜보는 외국 자본의 시선입니다. 주한 외국 기업 조사 결과 무려 35.6%가 한국 투자를 줄이거나 아예 철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확정이 아니라 고려라고 해서 안심하셨나요? 투자 시장에서 고려라는 단어는 이미 실행의 첫 단계를 밟았다는 뜻입니다. 돈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 이미 신규 채용은 멈추고 새로운 공장 증설 계획은 서랍 속으로 들어갑니다. 외국 기업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건비가 비싼 것 아닙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매년에 월급을 얼마 더 줘야 하는지는 계산이 서지만 내가 갑자기 누구랑 협상을 해야 하는지 파업이 터졌을 때 손해를 얼마나 볼지 모르는 상황은 기업에게 재앙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그 불확실성의 끝판왕입니다.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안건이 경영권인지, 교섭 대상인지 판단하는 데만 법원에서 몇 년이 걸릴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그 몇 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국이 복잡하면 베트남으로, 인도로, 폴란드로 떠나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이미 현장은 마비 상태입니다. 법 시행 전부터 하청 노조들은 우리가 교섭 대상이다 라며 원청 기업들의 공문을 보내고 있고 원청은 너희가 우리 직원이냐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현대제철과 네이버 본사 앞은 시위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법이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끝없는 소송과 대립의 전쟁터를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기업이 리스크를 계산할 수 없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몸집 줄이기입니다. 하청업체에 주던 일감을 줄이고 국내 투자를 보류합니다.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가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증발하는 겁니다.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진실은 사실상 고용의 문을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비극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노동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현실적인 걱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내 월급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관이 아주 큽니다. 노란봉투법의 여파는 3가지 경로로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갈 겁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가격의 상승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교섭 비용이 늘어나고 노사 갈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면 그 손해를 어디서 메꿀까요? 네, 바로 여러분이 사는 제품 가격에 얹어버립니다. 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가전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싸졌지 싶을 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노사 갈등 리스크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의 수익률 하락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국내 대기업 주식을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이 기업들의 경영이 흔들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받을 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실제로 파업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관련 대기업들의 주가는 요동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아픈 채용 전력입니다. 기업은 사람을 뽑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한번 뽑으면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대한 주제 속에서 어떤 갈등에 휘말릴지 모르니까요. 2026년 현재 울산과 거제 같은 제조업 중심 도시들의 신규 채용은 예년의 30%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요즘 애들 취직하기 힘들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이 공채 대신 해외법인 채용을 늘리고 로봇 도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분명 약자를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로 시작됐을 겁니다. 하지만 경제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말합니다. 8.3조 원의 GDP 감소, 19만 개가 넘는 일자리 소멸.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차가운 숫자의 실체입니다. 정치인의 달콤한 말은 우리 귀를 즐겁게 할지는 몰라도 우리 가족의 밥상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일자리가 디지털 코드로 바뀌어 영원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2026년 3월 10일 법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지표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제조업 가동률이 70% 밑으로 떨어지는지 보십시오. 그렇다면 파업과 분쟁이 본격화되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를 확인하십시오. 20% 이상 급감한다면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 금지 구역으로 선포하고 떠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중소기업 부도입니다. 하청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경고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살리는 밧줄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 구호나 감성적인 선동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입에 달콤한 말이 우리 인생에는 독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일자리는 국가도 노조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아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다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파이를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이미 작아진 파이를 서로 더 먹겠다고 싸우는 법을 만드는 건 모두가 굶어 죽는 길입니다. 텅 빈 공장에서 노동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026년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베네수엘라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혁신과 성장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이 법이 노동자를 위한 구원투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미래를 갉아먹는 독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한한 돈의 전쟁 트렌드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